정말 돈이 많으신 아주 올드머니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고 갑자기 소득이 많아진 신흥부자, 뭐 졸부 그런 분들은 로고에 집착한다. 교수님은 그들이 뭔가 가격을 계속 올리거나 하는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가격은 공급업자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시하는 거다. 고가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라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착된 하나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때 오픈런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거리를 가득 뒤덮었던 명품들이 이제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브랜드명, 로고를 앞세우지 않은 이른바 조용한 명품들이 이 하이엔드 소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복식 그리고 명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서 오늘 서울대학교 의료학과의 이유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밌는 주제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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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교수 이유리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학과에서 복식사회심리, 패션 산업론, 패션 리테일링 등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 명품에 대한 어떤 하이브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조금 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교수님이 판단하시는 이 시장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래도 교수 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 혹은 학생 시절 때부터 사실 명품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적은 없고 명품 소비가 성장하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하는 양상은 시대별로 좀 바뀌고 있다.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조용한 명품 소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새로운 양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씩 존재하다가 요즘에 조금 더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아까 복식 심리를 가르치신다 네네. 했고, 저는 일단 그 단어 자체가 네. 저한테는 좀 생소하고 네. 되게 재밌었는데 네네. 우선 이 질문을 그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이 명품에 대한 소비가 사실 소비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일 텐데 그럼에도 이게 의미가 있고 좀 상징적인 걸 가지는 이유가 어떤 데 있을까요? 굉장히 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사실 명품이라는 정의, 럭셔리에 대한 정의부터 사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무엇이 명품이고 무엇이 럭셔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 분야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 특정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품질에 있어서의 수월성, 창의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희소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확실히 있으니까 명품에 대해서는 큰 상징들을 늘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것이 정말 더 희소했었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부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럭셔리 브랜드들은 대중화가 된 게 맞는데 그 대중화가 된 이유가 그 명품 라인들에서 저희들이 살 만한 가격대의 새로운 상품 구성들을 하는 거예요. 뭐 향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옷 같은 것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백들은 그렇게 간다면 화장품이나 향수나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그래도 향수치고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제품 라인들을 자꾸 내놓으면서 브랜드는 익숙하게 만들고 일단 관심은 갖게 하고 뭐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소비하는 것 같죠. 럭셔리를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상품 구성에 따라서 절대 접근 불가한 구성도 있고 또 대중적인 럭셔리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앞에서 한번 짚었던 그 소위 말하는 조용한 명품의 대두,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관찰되는 바가 좀 있으실까요? 그럼요. 굉장하죠. 그건 사실은 예전부터도 로글리스 럭셔리에 대한 얘기들은 워낙 많이 했는데 정말 돈이 많으신 아주 올드머니들, 정말 그냥 오랜 귀족들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고 갑자기 소득이 많아진 신흥부자, 뭐 졸부 그런 분들은 로고에 집착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그 특성이 나타나기는 해요. 이제 막 경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국가에서는 시장이 약간 로고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다 그러면은 이 국가에는 조금
가시적 로고 플레이가 있는 상품을 수급하고 유럽이나 구대륙이나 이제 이런 쪽의 시장에는 약간 로고 플레이를 덜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식의 차별화가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점점 더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그렇죠. 그냥 패션 전체 세계적인 그냥 조류의 맞습니다. 일부로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고에 집착하지 않는 소비가 럭셔리 소비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걸 의미하죠. 소비자 개개인이 굳이 로고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에 차 있는 상황에 오는 거죠. 그리고 내 돈을 고가를 이렇게 투척할 때도 그 로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럭셔리 제품이 제공하는 본질적 가치, 아까 뭐 디자인 수월성이나 뭐 품질 수월성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지불한다. 로고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 성숙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로고가 어떤 함유하고 있는 또 의미들이 뭐 단순히 뭐 과시욕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어쨌든 로고는 어느 브랜드라는 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품질, 디자인 수준,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격한 퀄리티 컨트롤을 거쳤는가 하는 걸 보증해주는 일종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다. 브랜드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 로고를 선택함으로써 그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치에 동조한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로고라는 그 어떤 가시적인 것을 떠나서 특정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특정 컬러, 브랜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특정 디테일, 뭐 퀼트라든가 재단, 커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브랜드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거의 로고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컬러를 보는 순간 이건 어느 브랜드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신미한이 생기다 보니까 로고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굳이 로고가 아니어도 난 이 브랜드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다. 이 제품이 어느 브랜드에서 온 건지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로고가 크게 필요가 없으면서도 로고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알아봐주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마치 암호를 눈빛을 은밀하게 주고받듯이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대중의 나를 내 경제 수준이 얼마인지 확인해 줄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서로 만족한다. 약간 그런 소비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이네요. 그럼요. 소위 말하는 올드머니일수록 더 숨기고 뉴머니일수록 더 이제 과시적으로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저에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면 올드머니들이 숨기려고 입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인 거예요. 로고가 없어도 상관없다. 이 의미지 숨기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내가 어떤 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고 계층이고 하는 걸 굳이 의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대중의 인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약간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뉴머니들은 뉴드머니들은 그런 어떤 여러 코드들이 필요하죠. 어떤 이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 같은 게 필요한 건데 한 집단에서 상위 집단 또 다른 집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코드로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장표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드머니, 뉴머니라는 게 구분 짓는 기준이 머니만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의류학계에서 이 소비자를 또 구분하는 뭐랄까 준거 기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에 대한 리워드를 하겠다라고 할 때 평소에 선택하는 제품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럭셔리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데 여러 지식도 생기고 안목도 생기고 취향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하고 연구한 부분에서 패션 자본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설명을 해 갔는데요. 패션 영역에 좀 특화된 경험이 아주 장시간에 축적됨으로 인해서 개인이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취향이 생기게 되고 패션을 향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패션 자본이 이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그럼 이제 패션 자본이 소위 말해서 좀 높고 낮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로고를 뭐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런 것도 그들의 유의미한 차이일 수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로고가 아니어도 존재하는 미묘한 코드에 대한 이해력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소재만 봐도, 제작되어 온 방식만 봐도, 혹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만 봐도 이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패션 자본 수준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타인의 시선을 좀 덜 의식하고 있다. 대신에 자기가 알아보는 자기만의 어떤 절대평가 기준 이런 것이 더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한다라는 말은 일부는 맞고 조금 일부는 아쉬울 수도 있는데, 대중에게서 나를 확실하게 구별짓고 싶다라는 욕망은 조금 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코드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확실히 더 똘똘 뭉치고 싶다라는 특별한 집단 정체성은 또 강해진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와 구별하고 싶어 하는가, 혹은 누구와 동조하고 싶어 하는가, 그게 약간 질적으로 변화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제 칭의를 좀 바꿔볼 텐데, 근데 교수님께서도 근데 이 분야를 한 20-30년을 해오셨지만 소위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이 SNS의 등장 이후로 이 학계도 굉장히 격동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나 그랬을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저희 분야는 네. 확실하죠. 그럼 SNS의 등장으로 가장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정보가 너무 빨리 확산되는 것 같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확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막 엘리트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하면 그 정보들이 뭐 중간 매체들, 뭐 보그나 바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 돼서 대중시장에 내려오고 하는 이런 약간의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제가 봤을 때 파괴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거의 뭐 지금 실시간으로 밀라노, 파리, 런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제품을 선보였는지를 정말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걸 전달해주는 중간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인플루언서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패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굉장히 그 대중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시점을 바꿔서 명품 브랜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들도 원래는 좀 약간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 SNS 통해서 그들도 결국 계정을 운영해야 되고 뭔가를 발신해야 되는 그 압력이 더 생겼을 것이잖아요. 뭐 명품을 비롯한 이 브랜드들의 이 SNS 운영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SNS에서 보여지고자 하고 있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뭐 SNS에서 보여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은 조금 저는 전통적인 것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권위적인 이미지, 헤리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첨단으로 앞서가는, 우리가 뭔가를 리딩, 선도한다는 이미지, 이런 걸 계속해서 발신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굳이 럭셔리가 SNS와 병행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 오히려 더 같이 가기 위한 방법을 더욱더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거, 온라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거. 일반 대중 브랜드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웬만한 리테일 채널들은 온라인으로 훨씬 더 지금 포커싱을 맞추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럭셔리는 오히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굉장히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가를 많이 고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명품들이 오프라인 경험을 더 강화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거죠? 저는 그들의 그 창의적 역량을 보여주는데 굉장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럭셔리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단기적인 이벤트를 벌일 때 그 인테리어 공간을 꾸미는 방식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들,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소품들까지 하나하나가 다 작품에 근접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막 실제로 막 미술품, 그렇죠. 뭐 고가의 예술하죠. 네. 그렇죠. 그것들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매장 자체를 갤러리처럼 꾸미거나, 그 예술을 보여주면서 그 옆에 자신들의 상품인 듯 작품인 듯한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나,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경험에서 벗어나는 좀 일탈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그들만의 자신감, 창의적 역량, 문화적 역량, 예술적 역량,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고가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에 지불을 한다, 이 큰 금액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는 평범한 경험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격이 다른 어떤 쉽게 할수 없는 여기서만 경험. 할 수 있는 경험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가격을 정당화하고 그렇죠. 네, 계속 좀 차별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네. 그런 것이겠군요. 교수님은 그들이 뭔가 가격을 계속 올리거나 하는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자연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과거 교과서에 이제 보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한데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맞은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격은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시하는 거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숫자라는 거죠. 저는 그때 좀 큰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가격대가 거기에 세팅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좀 명품 위주 그리고 그 소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기능 같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최근 어떤 패션 산업의 조류로 넓혀보면은 사실 제가 교수님들 여기 오실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AI 때문에 지금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패션 산업도 분명히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조금 영향이 직관적으로 덜 강해 보이긴 하지만 방금 표정을 보니 굉장히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엄청나죠. 네. AI 영향력을 엄청 많이 받고 있죠. 그럼 이 AI가 명품 시장 나아가서 전체 패션 시장을 좀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지금? 전반적인 패션업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영역에서 AI 영향력이 너무 강하게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창작 과정에서 AI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뭐 디자이너가 필요 없을 것이냐 어쩌냐 이런 말씀들을 워낙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AI는 엄청난 보조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이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일 거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로는 들고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그 리테일 분야에서 특별히 재밌는 게 지금 온라인 채널을 굉장히 패션업은 주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모델들 모셔와서 촬영하고 룩북 만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쇼핑몰 페이지 만들고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AI로 인해서 단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쪽에서는 굉장한 가격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AI도 패션 분야에서는 굉장한 화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AI를 얘기하면서 뭐 두려움도 얘기하고 하지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손으로 뭐 인간만의 무언가를 담아서 만들어낸 것은 가치가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저는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작업, 수공예로 만들어내는. 좋은 지적이세요. 저도 그 부분에 격하게 공감을 하고 사실 럭셔리가 제일 잘해온 게 소량 생산, 휴먼 터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굉장히 유지해온 분야가 어떻게 보면 럭셔리라고 할 수가 있어서 AI 시대에 럭셔리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애초에 사람이 한 것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뭔가요?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네. 열심히 만드신 건 알겠는데 네네. 기계가 더 잘할 수도 그 있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조금 단순화하자면 옷을 직접 만든다든지 뭐 가구를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한번 해 보신다면 이 작품 내지는 이 제품 안에 어떤 개인의 약간 이제 혼이 담기는 듯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실력이 높고 어떤 낮음을 떠나서 그 사람이 투입한 시간, 그 사람이 그걸 만드는 동안에 했을 생각과 감정들이 다 사실은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연결돼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 한 땀 한 땀, 뭐 장인의 한 땀 한 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한 땀 한 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의 제품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쳐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옷들 한복 거기도 뭐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다복함을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문양들 한 땀 한 땀들이 저희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입을 때 그들의 염원이나 기원이 나한테 와서 닿는 긍정적인 그런 추상적인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AI가 담아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만이 어쨌든 손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AI 시대에 더 희소해지는 그런 가치일 수도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 패션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가치를 좀 제시를 하고 사람들이 좀 더 좇게 될까요?
다양성, 문화적 차원에 대한 얘기를 늘 하는 것 같아요. 의류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글로벌 공급망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거쳐왔을 국가적 특성, 그 안에 담겨 있을 브랜드의 이제 문화적 연결성, 그 다음에 이것이 환경에 미칠 영향, 그 다음에 이것이 AI로 대체됐을 때 이 휴먼 타치의 줄어듦,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소비를 좀 해야 하지 않나. 버릴 때도 내가 버리는 행위가, 옷을 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좀 고민해보고, 구매를 할 때 과연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동남아 국가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어떤 목축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왜 이거 원산지 뭐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옷은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점점 더 보편화될 것이라고도 보고 계신 걸까요? 개인이 성숙하거나 사회가 성숙할수록 이런 이슈는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료학과 교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옷과 관련되어 있다. 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옷을 입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세요. 핸드폰을 하루 정도 안 보고 자동차를 하루 정도 안 타실 수 있지만 옷은 하루도 입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옷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의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선택할 때 한 번 더 자기가 나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옷장에서 늘 습관적으로 꺼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옷과 관련된 여러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을 옷과 연결시켜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가 있다면? 이걸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제가 되게 럭셔리를 어떻게 보면 좀 찬양 내지는 너무 지향하는 듯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럭셔리에 포커싱을 좀 했기 때문에 럭셔리에 대한 얘기만을 한 것이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그것을 선택할 때 본인이 의식하면서 자기와의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